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네, 두뇌훈련 지도법. 오늘은 3강 두뇌훈련 지도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참여해 주셔서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이런 두뇌훈련 지도 전략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학습의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학습자의 이런 정서를 고려한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주의 촉진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기억 촉진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동기 유발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 교수 학습법, 우리가 이러한 두뇌훈련 지도법, 이런 뇌기반 교육으로서의 이런 다양한 지도 전략이 있다. 이런 두뇌훈련의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특히 이런 다양한 뇌, 그리고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또 주의를 촉진하는 전략, 또 기억을 촉진하는 전략, 또 동기를 유발하는 이런 전략으로의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의 이런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바로 이런 모든 학습자는 바로 학습 양식이라든가 또 지능, 적성, 이런 관심, 영역, 자, 의미 있는 이런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학습자 각자의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교육자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특성의 학습자에 맞는 이런 패턴과 의미를 가진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바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여 이런 다양한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바로 학습자 이런 각자에 대한 학습 프로파일을 마련하고, 또한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이런 선택의 기회가 풍부한 교수 활동을 전개해야 바로 각기 독특한 두뇌를 지닌 이런 학습자는 나름대로 바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취사 선택하여 학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지침, 바로 우리 이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바로 이러한 심리평가의 중요한 이론으로 이 다중지능 이론 배웠는데요. 바로 그 다중지능 이론이 이 다양성을 고려한 바로 지침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바로 이 다중지능 영역은 바로 언어적 지능, 또 논리 수학적 지능, 음악적 지능, 이런 시각 공간적 지능, 또 신체 운동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이해 지능, 또 자연 탐구 지능, 이런 8가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 우리의 다양성 중에 또 학습 양식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이런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로 시각형이냐 청각형이냐 운동 감각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잔해형이냐 운해형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 우리 이 과목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워드 가드너가 바로 1983년에 주장한 바로 새로운 지능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 지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바로 특정 문화 상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개별 지능들이 이 뇌 속에 이런 생리학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는 바로 이 자신의 저서 바로 마음의 틀, 바로 다중지능 이론에서 7개의 이제 지능을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또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그러다가 그 후에 바로 이 자연지능을 추가했습니다. 자동지능의 영역 8가지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어지능, 바로 언어 구사를 잘하는 거죠. 바로 이 말의 뉘앙스라든가 순서, 리듬, 의미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트레이닝을 준비하신 분들이 나의 다중지능 영역이 어떤 게 뛰어난지 또 이런 인터넷이나 조회해 보면 이런 간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강점 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점 지능과 관련된 이런 직업이라든가 그걸 가진 사람은 뭔가 직업의 성취도, 행복감이 높고 그런데 자기 강점 지능과 연결되지 못한 이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곳에 종사를 하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영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논리, 수학적 지능, 바로 연역적이고 기납적 사고를 한다. 복잡한 이런 수학 계산과 사물 간의 이런 논리성을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추리 능력이다. 또 음악적 지능이다. 바로 감정을 음악으로 잘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소리가 갖는 바로 다양한 특질인 높낮이, 리듬, 바로 멜로디, 음색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또 시각 공간적 지능, 바로 현상이나 이런 사물을 시각적, 공간적 이런 표현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신체 운동적 지능. 자,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바로 육체를 통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자, 신체 동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물체를 솜씨있게 이런 다루는 능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인관계 지능은 바로 타인의 마음, 감정, 이런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바로 타인과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또 개인 이해 지능은 바로 자기의 본 모습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능이다. 자연 탐구 지능은 바로 자연에 대한 민감성, 또한 식물과 동물에 관심이 많고 연구나 활동에 몰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중지능의 바로 핵심은 바로 이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과 바로 독특성을 인정한다는 것. 바로 다양한 이 잠재력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8개의 지능이 바로 독립적일지라도 바로 이 지능이 모두 결합되어서 바로 이 독특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바로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를 바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능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성 중에서 학습 양식, 바로 사람들마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선호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용적 학습 양식과 이런 처리적 학습 양식이 있는데요. 수용적 학습 양식은 바로 사람마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선호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운동, 감각적 학습 양식이냐 이렇게 보고요. 자, 처리적 학습 양식은 바로 사람마다 정보를 처리하는데 소화하는데 바로 우뇌와 잔해 중에서 이런 선호하는 형식이 있다. 그래서 잔해형, 우뇌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이런 학습 양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시각적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뇌 피질 중에서 우리 시각이 영역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바로 특히 이제 이런 시각의 영역이 활성화된 학습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봄으로써 학습한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보조자료, 그래프라든가 도표, 이런 색상을 제공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기라든가 이런 비언어적인 조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시각형, 이런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략은요. 이미지라든가 약도, 이런 색연필, 또 형광펜을 사용하고요. 또 지도라든가 그래프를 활용하고 또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또 감정이나 이런 생각을 잘 나타나는 만화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나 과제에 이런 사파 그리기, 컴퓨터 그래픽, 이런 PT 자료 만들기가 바로 시각형 학습자를 위한 뭔가 학습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각형 학습자를 위한 바로 교수 전략은 이러한 시각 자료를 활용한 학습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청각형이다. 우리 청각도 우리 사회적인 이런 교류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청각적 이런 학습자는요, 바로 이 강의와 토론을 좋아합니다. 또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능숙하고요. 또 정렬된 책상, 그래서 조용한 교실을 선호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이런 일에 몰두를 합니다. 자, 이런 청각형 이런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략은요, 바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과제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듣기라든가 말하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들려주거나 이 생각을 녹음하기도 하고요. 과제를 말로 발표해 보는 겁니다. 자, 청각형 학습자를 위한 또 교수 전략으로는 이런 지시적인 수업, 또 동료 교수제, 또 집단 토의라든가 또 브레인스토밍, 또 소크라테스식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세미나를 활용하고 또 협동학습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운동감각형, 바로 운동감각형 학습자를 위한 수업입니다. 자, 활동하면서 학습할 때 가장 잘 배우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손을 쓴다든가 또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유형이고요. 또 몸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운동감각형 학습자를 위한 학습 전략은요, 바로 움직임의 요소를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구두점을 보게 되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느낌표에서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가, 또 심표에서는 손을 흔든다든가, 또 역사를 가르칠 때는 바로 역할극 같은 거, 이순신 장군이 되어서 이런 전쟁에 대한 결정을 독백 형식으로 연기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운동감각형 또 학습자를 위한 이런 교수 전략은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발견학습, 토론학습, 또 협동학습 등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습 양식을 연계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를 가르치고 학습자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바로 청각적 학습자는 구성원 앞에서 시 암송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시각적 학습자는요, 시에 어울리는 이 사파를 그려서 발표하게 한다든가, 또 운동감각형 학습자에게는 시에 어울리는 이런 연기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또 자뇌형과 우뇌형, 바로 자뇌형과 우뇌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수 전략입니다. 코넬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뇌 우세형의 이런 학습자는 순차적이고 분석적, 논리적, 체계적이다. 저희가 계속 이런 자뇌와 우뇌의 특징들을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자뇌 우세형은 바로 또 이런 명확한 지시와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언어 쓰기 중심 위주,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명확한 지시와 설명이 따르는 과제를 해야 되고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단계별로 해결한다. 또 수학의 규칙들을 언어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읽기 시간을 많이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와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뇌 우세형 학습자에게는요, 이런 심상이라든가 정서 중심, 직관, 대인관계 중시, 또 그림, 융통성, 이런 산만, 이 특징이고, 그래서 소집단별로 공부할 수 있는 집단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런 체험적인 활동과 선택 기회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추정하고 직관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수학을 막대, 이런 손가락, 블럭과 같은 바로 조작 도구를 사용하여 가르친다. 읽기 시간을 많이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요 아이디어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학습자의 이런 정서를 고려한다. 정서, 저희가 이런
지난 시간에는 이런 환경적 요소로서 정서를 고려하는 것, 또 1과목부터 이런 정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바로 정서를 고려하는 것도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지도 전략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서의 원리입니다. 바로 정서는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정서와 지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서와 이런 지능과의 이런 신경적인 연결은 바로 주의 집중과 의사결정의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정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상황이 안전한지를 결정하는데요. 정서는 학습과 이런 교수와 무관한 바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상호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안전하고 즐거우며 도전적이라고 이런 지각되는 교실의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이런 경감 방안을 고려해야겠죠.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바로 학습 능력과 명확한 이런 사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인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바로 느끼는 이런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두뇌 훈련 지도할 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학습자들이 바로 그들의 강점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다양하게 제공해야겠죠. 학습자들에게 이런 존중의 본보기를 제공해 주고요. 자,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실수해도 좋다는 것, 바로 실수도 학습 과정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를 너무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더 긴장하고 이런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고 또 실수가 이런 성공의 어머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또 낙관적인 태도를 표현해야 되고요. 자, 학습자들에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르칠 때 바로 긍정적이고 열정 어린 이런 목소리로 말해야겠습니다. 이런 정서에 대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셀러비와 메이어라는 학자가 이 정서 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과 바로 타인의 감정과 이런 정서를 이해하고 또 감정들을 구별할 줄 알며 바로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데 바로 정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데니얼 골먼이라는 학자가 바로 자신에게 바로 이 동기를 부여하며 좌절에 직면해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며 바로 자신의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또 사고 능력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골먼이 이 5가지로 바로 정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부 사항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먼의 이 정서의 차원 이 5가지입니다. 그 옆에 이제 다중지능과 연관되어서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1, 2, 3은 이 개인 이해 지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4, 5는 이런 대인관계 지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차원인데요. 바로 자신의 이런 내면적인 상태, 선호도, 이 자원 및 이런 직관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어떤 정서의 차원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내면적인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자기 조절입니다.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막 있잖아요. 그때 얼마만큼 내 정서를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는가. 바로 자신의 이런 내면적인 상태, 충동 및 이런 자원을 관리하는 것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이런 정서를 이용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 목표 도달을 안내하거나 바로 촉진하는 이런 정서적인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1, 2, 3번은 바로 그래서 이런 개인 이해 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는, 네 번째는 자, 감정의 이입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런 기분이라든가 욕구,
관심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이런 정서를 또 빨리 공감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사회적인 기술입니다. 네. 사람들 사이에서 호감이 가는 반응을 능숙하게 유도하는 거죠. 이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두뇌 훈련에서 바로 이 정서에 대한 중요성, 바로 뭔가 학습,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이렇게 정서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서 지능의 발달 요인입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이 발달 요인인데요. 바로 정서 지능은 연령에 따라 바로 발달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우리 두뇌 특성 평가법에서 또 배웠습니다. 사회적인 발달 요인입니다. 부모의 이런 사회화가 아동의 정서 지능 발달을 결정한다. 초기 애착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아동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든가 양육 방식, 정서에 대한 가족들의 이런 개방적인 담화가 중요하겠죠. 또한 교육적인 이 발달 요인입니다. 바로 정서지능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낮은 이런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서지능을 바로 촉진하는 이런 전략들의 세부 내용인데요. 바로 책을 통한 토론이다. 주인공과 동일시하고요.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죠. 또 영화나 텔레비전의 이런 시청 후의 토론에서 다중지능을 활용한다든가 또 역할극,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죠. 감정을 이입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중지능을 그래서 활용한다. 또 함께 나누기, 학습을 공유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증진한다. 역할 모델입니다. 학습자를 안내하는 이 교사, 또 부모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줍니다. 또 축하의식, 바로 단합대회라든가 스포츠 활동, 이런 파티 같은 행사를 통해서 축하를 해주는 거 중요하겠죠. 또 움직임과 음악, 움직임은 바로 이 도파민, 장기 기억을 강화하고 뇌체조는 심신을 결합하고 음악은 알파파를 유도하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바로 장기 기억을 촉진합니다. 또 웃음 훈련은 바로 스트레스를 감소해서 엔돌핀을 증가시키죠. 또 호흡 훈련은 긴장을 이완하고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를 만들고 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엔돌핀을 방출시켜 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 촉진 전략입니다. 이런 주의, 바로 요즘은 주의 집중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의에 대한 바로 이러한 교육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다. 먼저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바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동시에 바로 적절한 생각 또는 행동을 처리하도록 해주는 뇌의 인지적인 기제입니다. 어떤 자극에 바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으로 선택적이고 제한된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의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발적인 주의,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반사적인 주의, 외부의 무엇인가가 주의를 끄는 거죠. 선택적 주의는 바로 이런 선택적인 반응 점하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주어지는 정보나 지시에 이렇게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 집중이 바로 효율적으로 유지되는 바로 시간과 그렇지 않는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은 90분에서 110분 이런 단위로 순환하고요. 바로 하루에 24시간 동안 약 16번 정도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두뇌 훈련을 지도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유도 이 전략인데요. 바로 시범을 보인다든가, 그렇죠? 또 불일치 사건, 네, 평상시에 주로 정장을 입은 이런 세계사, 교사가 이제 고대 이런 그리스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자, 천을 두르고 또 샌들을 신고 자, 왕관을 쓰고 교실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확 시선을 끌겠죠. 네, 또 도표를 보인다든가 또 문제를 낸다든가 또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또 사고를 이런 자극하는 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뭐 뇌파 신호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장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또 강조를 하고 또 호명을 한다든가 이래서 주의를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 켈러가 바로 이 주의라든가 또 뒤에 나오는 이 동기에 대한 그런 이론을 잘 정립을 했는데요. 이 켈러의 바로 주의 촉진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자,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어진 이 학습 자료에 바로 주의를 기울이고 일단 기울여진 바로 주의는 유지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이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런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아직 이런 집중력이라는 게 이 교육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저희가 뉴로피드백에서도 이 뇌파로서 그런 걸 배웠지만 그래서 아직 이런 교육학적으로는 이 주의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주의 집중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주의로 이렇게 정리가 보다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러가 바로 이 주의를 집중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의 집중의 이 구성인데요. 바로 먼저 이 지각적 주의 환기다. 자, 우리 지각 바로 우리 배웠던 오감이죠. 보고 듣고 뭐 네,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우리 뇌가 이런 이 지각적 주의를 끄는 게 바로 주의 집중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흥미를 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로 접근을 사용하거나 바로 개인적 이런 감각적 내용을 넣어서 바로 호기심과 이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탐구적 주의 환기입니다. 바로 이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탐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죠? 어떻게 하면 네, 우리 탐구적 주의 환기가 유발될까요? 자, 주요 지원 방법을 보면 바로 질문을 하면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하면 탐구하는 태도를 유발을 하는 거죠. 또 역설적인 부분, 또 탐구, 이런 도전적인 사고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호기심을 네,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의 집중 구성으로서 자, 다양성입니다. 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주의가 네, 10분 정도밖에 계속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어떻게 이 다양한 요소를 적용을 해서 지속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지원 방법으로는 자, 자료의 세기 형식, 또 구체적인 비유라든가 또 흥미있는 인간적인 예라든가 또 예기치 못했던 이런 사건들의 변화를 통해 흥미를 지속을 해보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의 집중의 이 구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 촉진 전략. 네, 우리 계속해서 이 과목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 이 뭔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1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뇌의 다양한 고등 기능, 뭐 기능 중에 바로 기억에 대한 부분 배웠죠. 그리고 3과목에서도 바로 우리 두뇌 훈련법의 네, 기억을 촉진하는 훈련, 뭐 그런 것들도 배웠죠. 네, 이게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런 1, 2, 3, 4과목이 이런 뇌의 구조와 기능과 또 특성, 평가, 두뇌 훈련, 또 두뇌 훈련 지도법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촉진 전략,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도 또다시 나옵니다. 자, 기억의 이 단계화인데요. 바로 기억이란 바로 이 학습 내용을 네,
상기시키기 위한 능력이다. 네. 자,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데 바로 이 세 단계의 이 가지를 거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보호와 야구화 단계다. 우리 뇌는 바로 이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특히 지각을 통해서 우리 정보를 받아들이죠.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데 바로 이 눈과 귀가 우리 뇌로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뉴런을 통해서 바로 이 시냅스를 통해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컴퓨터처럼 0과 1, 연결이 되면 1, 연결이 안 되면 0. 이런 게 어떤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되느냐. 그래서 보는 것들이 다 이 정기적인 이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거가 마치 이제 부호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로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련의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단계. 자, 부호화된 이런 정보를 일정한 이런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바로 단계다. 정보를 잘 저장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의 이런 기억 조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할 때 이걸 인출해야 되겠죠. 인출 단계. 자, 기억 속에 바로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자, 인출을 했어도 바로 외형적으로 나타내어야만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의 이제 처리 단계. 자, 감각 기억이라는 건 이제 기억이 다시 어떤 것들로 좀 나누어졌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감을 통해 바로 잠시 동안 받아들이는 기억이다. 자, 1초 이내에 아주 빠르게 바로 사라지는 기억이다 보겠습니다. 바로 시상이라든가 망상, 일성 이런 또 활성 체계에 관여한다. 단기 기억. 우리 또 기억 배울 때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서 단기 기억이다, 장기 기억이다 이렇게 배웠죠. 바로 이런 단기 기억, 바로 작업 기억이라고도 불린다. 워킹 메모리. 바로 감각 기억으로부터 이런 유입된 정보를 수초에서 수분 동안 보존하는 기억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인지적 활동을 함으로 바로 작업 기억이라고도 부른다. 자, 중요도가 이런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억 체계에서 누락이 됩니다. 자, 의식적 영역에서 이런 정보 처리가 되는 거고요. 주의 집중이 요구되고 또한 대부분 전두엽에서 발생합니다. 또 즉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재 의식적 및 바로 의식의 작동 기억입니다. 자, 이업적이라고 이런 해석된 이 정보는 즉각 처리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바로 반사적인 반응을 하고요. 또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는 반사적 반응. 또 새로운 학습에 대한 정보는 이 반성적인 반응을 한다. 정보에 이런 주의를 기울이고 시연하면 장기 기억으로 보존이 가능하겠죠. 또 장기 기억, 바로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 우리가 이걸 또 서술할 수 있느냐, 서술할 수 없느냐로 기억을 서술 기억이냐, 비서술 기억이냐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또 나와 있네요. 자, 일화 기억, 바로 개인이 경험한 이런 일련의 이런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억이다. 자, 오늘 점심을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느냐, 그런 일상적인 기억이고요. 자, 의미 기억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지식들을 저장하며 바로 단어와 상징의 의미, 이런 관련성 규칙들로 구성된다. 졸업이라든가 국가 기념일 등이죠. 절차 기억은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이런 방법을 기억하고, 자, 운동 기술과 인지적인 이런 기술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능한 기억이다. 수영하기라든가 운전하기 이런 것들은 한번 기억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막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절차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섬광 기억이다.
자, 매우 놀라운 이런 사건, 또 정서적으로 이런 충격을 받은 이런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생생히 기억한다. 이런 것들을 또 섬광기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기 기억의 이런 유형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억은 바로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작용합니다. 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바로 외형 기억이냐, 자, 내형 기억이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 서술 기억이냐 비서술 기억이냐 이렇게 했었죠. 또 그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외형 기억은 기억한다고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외연 혹은 서술 기억이라고 부르죠. 자, 의미 기억은 바로 여러 대상이라든가 사건, 사물에 관한 사실을 기억하는 거다. 자, 일화 기억, 바로 우리가 일화라고 부르는 특정 시간, 장소와 밀접히 연관된 이런 사건에 관한 바로 주관적인 기억이다. 자, 그림과 같이 심상이 동반된다. 우리 1과목에서 기억을 할 때 바로 이 일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이 헨리 몰레이슨이다, H의 환자다 해서 우리가 이 중세시대 때부터 이 간질 환자에게 이 척추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해마를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헨리 몰레이슨이 해마를 제거하고 났더니 바로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안경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게 됐는데요. 자, 거울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모르죠. 거울을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안경도 쓰고 수염도 길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바로 또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해마의 그런 기능을 알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일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형 기억이죠. 바로 기억해내지 못해도 바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다. 자, 말로 표현하기 힘들며 일단 습득된 이런 기억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절차 기억이죠.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전거라든가 수영하기, 운전, 키보드 치기 등. 자, 점화 기억은 바로 어떤 단서들이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들에 불을 붙이듯 일어나는 기억이다. 자, 고향에 이런 도착하니 바로 과거에 살던 기억이 물밀듯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점화되는 기억이다. 자, 조건화 기억은 한번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는 이런 대상이나 바로 자극을 구별해내는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억 재생을 위한 바로 이 촉매제는 바로 이 정교화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이런 지식과 연결함으로써 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고요. 또 조직화하면 기억 재생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기억하려는 이런 정보들을 의미적으로 관련되고 일관성 있는 범주로 묶는 거죠. 또 맥락은요, 물리적 맥락과 정서적인 맥락이 있는데요. 바로 장소, 이런 특정한 날에 느꼈던 감정,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이런 여러 측면들이 바로 서로 다른 정보들과 함께 학습되는 겁니다. 이런 현재의 맥락이 바로 당시의 맥락과 이렇게 비슷할수록 나중에 그 정보를 기억해내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일반적인 이런 기억력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 준비하신 분들도 바로 이러한 기억력 사용법을 한번 확인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뇌 훈련 지도할 때도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적용해서 학습에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공부할 준비를 하라. 자, 먼저 대충 훑어라. 자, 마인드맵을 또 이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라. 또 시각화로 흥미를 돋궈주고요. 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 시간을 가져라. 주기적으로 또 복습을 하라. 시험 직전에 이런 두뇌 체조를 해줘야 하고요.
또 적절한 수면을 취해라. 바로 렘 수면 시 바로 장기 기억으로 정보의 이런 부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력을 또 최대화하기 위한 바로 전략으로 바로 이런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고요. 또 묶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전략으로 바로 이 청킹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전화번호를 바로 02-3442-5566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 넷, 넷 02-3442-5566 이렇게 끊어서 외울 때 바로 더 기억의 이 촉진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죠. 바로 청킹에 대한 그런 전략입니다. 또한 이 메모닉스를 활용한다. 바로 이 다른 요소들과 바로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바로 여러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돕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팩타입,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앞에 B하고 T하고만 이렇게 줄여서 BT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체인 방법을 통해서 연상고리를 통해서 외운다. 우리가 세탁소, 은행, 우체국, 슈퍼를 간다고 할 때 자, 세탁소를 들린 다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우체국에 붙이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겠다. 연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 또 키워드, 우리 카프리셔스가 이제 이 까불이 이제 거기에서 이런 변덕스러운 발음의 유사성을 찾아보는 방법 등의 유사성을 찾아서 외우는 방법. 또 긍정적인 이런 자기 대화를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장소, 기억해야 할 항목을 바로 내가 친숙한 이런 장소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런 쿠킹 오일이라든가 건전지, 이어폰, 샴푸, 케찹 사기 이런 5개를 외울 때 자, 마트에 이런 물건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PQ4R, 이런 사전 검토, 의문 제기, 읽기, 숙고, 암송, 복습 이런 단계로 또 기억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심상, 바로 이 자료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회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라든가 피리 이런 단어쌍을 암기하기 위해서 바로 호랑이가 이 피리를 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암기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또 기억 촉진 전략을 활용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이다. 우리가 또 평상시에 동기라는 말 많이 쓰시죠. 야, 어떻게 하면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열정을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동기도 아주 이 두뇌 훈련을 지도하는 전략으로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동기의 개념은 바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바로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고 유지하는 힘의 총합이다. 자, 학습 동기는 바로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키고 자, 이를 지속하게 하는 뇌적인 힘이다. 동기의 유형에는요, 이렇게 2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바로 이 내적인 동기. 바로 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스스로 느끼게 되는 바로 도전감이나 성취감과 같이 학습 자체가 주는 이런 즐거움이나 학습을 지속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동기는 바로 학습 목적적 동기, 또 계속적인 동기, 몰입이 될 거고요. 자, 외적인 동기는 바로 학습 활동 그 자체보다 바로 그것에 수반되는 보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는 이런 칭찬이라든가 상금, 경쟁, 승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를 지금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브레인 트레이너를 더 따려고 하시나요? 이런 내적인 동기가 있으신가요? 뭔가 이 뇌 시대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신의 뇌를 좀 건강하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시대에 중요하겠다. 이런 내적 동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뭔가 국가 공인 이런 자격증이 꼭 중요하겠다. 이러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놓으면 뭔가 외부적인 인정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거. 어떤 요소인가요? 이 2가지 요소가 적절히 필요하겠죠. 자, 일반적인 이런 동기 유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목표를 바로 학습자의 이런 개인적인 욕구와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런 학습의 목표를 학습자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야겠죠. 또한 학습자 이런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된 이 학습 과제를 제시합니다. 학습자 이런 자신의 학습 수행 과정과 이런 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이런 상을 부여하고요. 또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즉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돕습니다. 또 부분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요.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다양한 이런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켜주고 또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이런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재적 이런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학습에서 바로 계속적으로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성취 동기를 육성합니다. 적당히 어렵고 도전이 되는 과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너무 쉬우면 동기가 유발이 안 되고 또 너무 어려우면 못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적당히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줘야겠죠. 학습의 목표를 바로 개인의 욕구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결부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자기 학습의 이런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에게 바로 이런 성공적인 학습 성취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자가 학습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또 학습자는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 노력의 탓으로 귀인하도록 돕습니다. 학습자에게 또한 선택권을 주어서 자신이 학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이런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이런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학습자의 자율성, 이런 통제력을 확대해 주고요. 또 학습자의 유능감을 증진시켜줘야 합니다. 또 관계 욕구의 증진인데요. 바로 이 교육자가 바로 반응적이고 학습자들의 흥미와 이런 복지에 관심을 보일 때 학습자들은 높은 이런 내재적인 동기를 나타냅니다. 학습자들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런 교육자의 가치를 쉽게 내면화합니다.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관계 유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동기 유발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또 동기 유발 전략을 정리한 이 학자가 아까 주의를 이야기했던 그 켈러,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 켈러가 바로 이 동기 유발 전략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RC 이론이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학습 동기의 특성을 바로 주의 집중, 어텐션, 관련성, 렐러번스, 자신감, 컨피던스, 만족감, 세티스팩션으로 구분해서 이 ARCS로 약칭을 했습니다. 각 구성별 이런 하위 전략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바로 주의는 이런 아까 배웠죠. 지각적 주의 항비라든가 탐구적 각성, 다양성이 필요하고 또 관련이 되려면 바로 친밀성이라든가 목적 지향성, 필요나 이런 동기와의 부합성이 강조돼야 된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바로 학습의 필요 조건이 제시되고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고 개인적 조절감을 증대해야 되고요. 만족감을 유발하려면 이런 자연적인 결과를 강조하고요.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이런 타겟 모델에 근거한 동기 유발 전략이 있는데 올포크가 바로 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교육자들이 내리는 이런 결정과 교육자의 기대를 첨가하여 학습 동기를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과제라든가 자율성, 책임감, 그리고 인정, 집단 편성, 평가, 시간, 교육 자기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두뇌훈련 지도법에서 두뇌훈련을 촉진, 지도하는 전략으로서 이런 다양한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바로 다양성, 바로 다중지능에는 바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시각,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다연, 탐구지능 등이 있으며
자, 하나의 지능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양식에 따라 수용적인 학습 양식, 시각형, 청각형, 운동 감각형이 있었죠. 또 처리하는 학습 양식에 따라 잔해형, 운해형으로 또 구분했었습니다. 또한 정서 촉진 전략, 정서와 이런 사고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정서와 인지 간의 이런 연결은 바로 주의 집중과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바로 부적절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무시하는 동시에 바로 적절한 생각 또는 행동을 처리하도록 하는 바로 뇌의 인지적인 기제였죠. 또 동기, 바로 동기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이런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며 유지하는 힘의 총합으로 스스로 바로 느끼는 도전감이나 성취감 같은 내적 동기와 칭찬, 이런 승진 등의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적중 예상 문제로 오늘 또 배운 것을 문제로 풀어볼까요? 자, 다음의 내용에서 박 트레이너가 활용한 지능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지문이 굉장히 길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박 트레이너는 지난 연수 교육에서 바로 학습자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우세한 이런 지능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약한 영역을 지도할 때 그에게 상대적으로 우세한 지능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활동을 다양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이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박 트레이너는 그때 대중가요를 좋아하고 음악을 잘하지만 글짓기를 싫어하는 순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에 순영이를 위해 좋아하는 이런 노래의 가사를 바로 창의적으로 바꿔보게 하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자, 바로 뭐였죠? 네, 우리 다중지능 이론이었죠. 네. 자, 학습 양식을 청각형, 시각형, 운동 감각형으로 구분할 때 시각형 학습자를 위한 교수 전략. 아까 시각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봄으로써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보고서나 과제물에 사파를 그린다. 바로 우리 시각형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자, 2번 책에 있는 중요한 구조를 큰 소리로 읽는다. 바로 청각형이네요. 자, 3번 책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역할을 연기해 본다. 운동 감각형이네요. 또 주요 논쟁점에 대해 개인별, 집단별 토론한다. 청각형이죠. 자, 특정 과제를 위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녹화, 막 움직이는 거죠. 운동 감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필요한 교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학습자들은 이런 교육자에 대해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학습자에 대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또 학습자들은 안전하고 즐거우며 바로 도전적이라고 지각되는 학습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다. 자, 학습자들의 이런 감정이입, 긍정적인 마인드, 사회적 기술과 같은 감성 지능 요소를 향상시켜야 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 전략, 학습자들에게 개인차에 따른 교수 전략, 학습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교수 전략, 자, 선행학습과 후속학습을 연계한 교수 전략, 자, 개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강조한 교수 전략. 몇 번인가요? 정서를 고려한 거죠. 정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이네요. 자, 다음 사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기억은, 자, 영호는 수첩에서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암송을 하면서 전화기 이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영호는 조금 전에 기억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일상적으로 이런 전화번호나 요리 레시피를 외웠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기억, 바로 이 작동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죠. 2번입니다. 자, 김 트레이너는 10개의 수 0, 4, 1, 3, 4, 5, 9, 9, 8, 7을 칠판에 적은 후 학습자들이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0, 4, 1, 3, 4, 5, 9, 9, 8, 7로 묶어서 제시했다. 자, 이런 김 트레이너가 취한 행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였죠? 아까 청킹이다. 이렇게 숫자나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번이네요.
자, 학습자의 이런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학습자들에게 매번 상과 벌을 준다. 다른 학습자들과 경쟁을 강조한다. 자,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되는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교육 과정에 있는 학습 목표를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자, 학습의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매번 알려주기보다 가끔 알려준다. 네, 바로 3번. 네,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네요. 자, 다음 중에 정서적 학습 환경 조성 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편안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자, 사회적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계획한다. 자,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전적 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4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 자, 비언어적 메시지와 부정적 암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도전적 과제를 무조건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정답이 3번이네요. 자, 학습자의 이런 내재적인 동기 유발을 위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자, 학습 과제를 실생활과 관련시켜 흥미를 갖도록 합니다.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학습 목표를 달성한 그룹에게 스티커를 주어 경쟁심을 유발한다. 5번 학습자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를 주어 도전감을 유발한다. 경쟁심 유발은 적절하지 않죠. 정답이 4번이네요. 네, 자, 오늘 두뇌훈련 지도법, 두뇌훈련 지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걸 직접 외우기보다 실제로 내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어떻게 적용해서 두뇌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과 나는 어떤 현재 두뇌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환경들은 어떤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